안녕하세요, 피노티오입니다. 오늘은 부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현금 흐름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왜 자세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현금 흐름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금 흐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길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은 현금 흐름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금 흐름을 늘리기 위해 배당주, 커버드콜 ETF, 임대 목적형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잉여 현금 흐름을 늘리기 위해 소비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효과적인 절약 방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소비를 제한하여 만족할 만큼 잉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현금 흐름 확보를 포기하고 있진 않나요? 미래에 엄청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을 포기하더라도 성장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암호화폐를 투자하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바른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배당 주식이나 커버드콜 ETF, 임대 목적의 부동산들을 매입합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실패하는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절약 방법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절약하겠다고 결심은 합니다. 한 달에 얼마만큼만 소비하겠다고 억지로 정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제하는 삶의 괴로움을 느끼고 금방 절약을 포기합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과 유사합니다. 장기적으로 절약에 성공해 큰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현금 흐름 확보를 다양한 이유로 포기합니다. 일단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확보를 지금 당장 포기하고 현금 흐름을 얻을 수는 없지만 순자산이 크게 확대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성장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 확보를 포기하는 것은 부유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의한 부유함은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얻는 상태입니다. 이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은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현금 흐름에 대한 흔한 오해들과 그 오해로 인한 실수들을 하나씩 검토해보면서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피할 수 있고 부유해지는 수많은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을 고용주에게 팔아 돈을 벌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더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 소비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의 부를 위한 자산들을 오랫동안 큰 규모로 유지할 수 있으니 부유함은 지속될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 부유함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레버리지 구조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레버리지가 부의 필수 요소라는 사실에 공감되지 않는다면 오른쪽 상단의 버튼을 통해 이전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실수를 검토해보기 전에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히 정의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현금 흐름을 다른 이익 창출 수단 대비해서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현금 유입에서 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트레이딩은 현금 흐름을 늘리는 행위로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 수익 창출 수단들 대비 현금 유입이 정기적이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은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금 흐름을 늘리는 투자는 맞습니다. 공실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여러 이익 창출 수단들 중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현금이 유입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 흐름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현금 흐름에 관하여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세율이 과도한 현금 흐름 창출 수단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라의 정부들은 국민들의 정기적인 소득의 높은 세율을 책정합니다. 차트는 각 국가별 최고 배당 세율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한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이 최고 배당 세율을 30%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이 세율이 얼마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투자 시 세율이 높다는 의미는 단순히 번 돈을 정부가 일부 가져갔기 때문에 돈 버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투자의 세율이 높다면 그 투자는 해도 수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4%에서 5%인데 BB등급 이하의 채권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7%에서 8%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고로 BB등급 이하 채권이란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채권들로 이자 지급 불능 위험이 높은 채권들을 말합니다. 이 예시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과 BB등급 이하 채권 간의 수익률의 격차는 3%포인트입니다. 격차가 나는 이유는 리스크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격차를 우리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람은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자를 반드시 지급받습니다. 사실상 무위험입니다. 반면에 BB등급 이하 채권에 투자한 사람은 아주 불안할 것입니다. 이자를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BB등급 이하의 채권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BB등급 이하 채권에 투자한 사람에게는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라는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3%포인트라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BB등급 이하의 채권에 투자한 사람도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이자가 미지급될 가능성이 생긴 대신 지급만 된다면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두 사람의 성과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사람의 성과가 유사할 것입니다. 이 설명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 그림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다면 오른쪽 위의 버튼을 통해 리스크, 기대 수익률,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 설명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꽤 효율적이라면 어떤 투자 종목을 선택하든 장기적으로는 수익률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BB등급 이하 채권에 투자한 사람이 알고 보니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자에 대한 최고 세율이 무려 44%에 달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7%에서 8% 수익률에서 단순히 44%의 세율을 제외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수익률이 대략 4%에서 5%가 됩니다. 이 한국인 투자자는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자 미지급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모든 나라의 세율이 같다면 세율은 고려할 요인이 아니나 그렇지 않으니 한국인 투자자는 이 시장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투자자는 결국 적은 이자만을 받다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면서 미국 국채에 투자한 다른 나라 투자자보다 열등한 수익률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의 세금은 단순히 돈 버는 속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투자할 이유를 없애버리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과 같이 이자, 배당의 세율이 과도한 나라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채권, 배당 주식, 커버드콜 ETF, 임대 목적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선택이며 열심히 투자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부를 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얻는 방법이 반드시 배당 주식, 커버드콜 ETF, 임대 목적의 부동산 투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배당금 등 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은 나라인 미국의 경우 일론 머스크와 같은 부자들이 주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창업한 기업을 시가총액 8천억 달러에 상장했고 보유한 지분율이 10%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현재 800억 달러의 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담보로 매년 1억 달러를 은행에서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자는 연 5%로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년 1억 달러씩 은행에서 빌리고 이자도 미상한 이자는 대출원금에 더하는 방식으로 내지 않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가는 단 하나도 오르지 않는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산해보면 당신은 이 대출을 75년간 매년 반복해도 전체 대출 금액이 보유한 주식 가치의 10%가 넘지 않습니다. 사실상 죽을 때까지 갚을 일이 없는 대출인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본으로 취급해도 무방합니다. 이 방식은 수익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현금을 유입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아무나 800억 달러의 상장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세금 지출이 적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피노티오와 함께 공부하다 보면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기적인 소득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다른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절약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금 흐름을 비교적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유입에서 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했습니다. 당연히 현금 유입은 늘리고 소비를 줄여야 현금 흐름이 늘어날 것입니다. 때문에 소비가 무한정 증가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현금 흐름을 늘리는 관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비 억제에 실패합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저축액을 늘려 부유해질 기회를 잡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오히려 소비를 절제하지 못해 나이가 들어 빈곤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5세 이후 소득이 빈곤층 수준으로 떨어지는 비율은 한국은 무려 49.6%에 달하고 호주도 35.5%에 달합니다. 네덜란드나 프랑스같이 노인 빈곤율이 낮아 보이는 국가들도 개인들이
소비를 절제하고 현금 흐름을 키워 노인 빈곤율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노인 인구에게 나눠주는 부가 방식의 연금 시스템 때문에 낮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저출산으로 인해 돈을 빼앗을 젊은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되어 여러 나라들에서 연금 개혁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통계로 보이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 대비 소비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소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동과학과 유대인들의 철학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동과학은 과소비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을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데 기반이 되는 중요한 발견들을 제공합니다.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실증 사례를 제공합니다. 행동과학에서 지지하는 절약 방법을 실천하는 유대인들은 전체 인구는 0.2%에 불과하지만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억만장자에서의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그들의 절약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소비를 절제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행동과학에 따르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욕구 시스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도넛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여러 사물 중 이 도넛에 주의를 기울이고 특별히 더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이 형성한 모델의 도넛을 먹는다는 상황을 대입해보고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계산해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넛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모델이 내면에 형성되어 있어 도넛이 매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도넛을 먹고 드는 배부른 느낌을 얻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식욕이 강하게 자극될 것입니다. 식욕이 자극되면 이 도넛을 먹고 싶다는 강한 동기가 발생합니다. 그 동기로 인해 이 사람은 도넛을 먹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넛을 먹는 행위 중 인상 깊은 사항들은 경험이 되어 모델이 업데이트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인간이 행동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해한 욕구 시스템의 관점에서 소비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한 소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비싼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셨나요? 무리해서 비싼 스포츠카를 샀나요? 비싼 명품백을 샀나요? 비싼 시계를 샀나요? 이 모든 소비들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소비들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의 관계욕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소비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원하는 관계를 얻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모델입니다. 돈을 지출해야 원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관계욕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중 하나이므로 억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델입니다. 지출해야만 원하는 관계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모델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모델을 변경할 방법을 찾는 것이 절약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통용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 맞춤형 전략을 스스로 찾는 것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의 경우 운동을 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여 멋진 외모를 가지고 스포츠를 잘하면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기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학교에 학위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저렴한 옷을 입은 하버드생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위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유리하게 만듭니다. 말투를 고치는 것도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평소 부정적인 말투를 사용해 주변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데 자신은 존중받지 못하는 원인을 자각하지 못해 비싼 소비로 존중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투만 고치더라도 사람들의 존중을 얻게 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적 상황에 맞게 소비를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수록 소비에 크게 관심이 없어집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소비 없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기여도입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마음이 있고 실제 기여한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도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성공한다면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우연이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확고한 삶의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명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세 가지를 확보하면 원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유리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굳이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충분히 삶에 만족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지혜를 공유하는 집단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티콘 올라입니다. 티콘 올라란 세상을 수리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예와 신뢰도 중요시 여깁니다. 유대교 경전인 토라와 그 주석서인 탈무드를 살펴보면 명예와 신뢰를 강조하는 다양한 문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공유하는 유대인들은 목적성이 불분명한 과소비를 피하고 기여도 명예, 신뢰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조지 소로스, 찰리 먼거 등의 유대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보유한 재산 대비 검소하게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커버그는 항상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다니고 조지 소로스는 정치 및 시민단체에 막대한 돈을 후원하며 찰리 먼거는 1959년에 지은 평범한 집에 평생을 거주했습니다. 그들이 자가용 비행기나 대규모 토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목적성이 분명한 소비이지 불필요한 사치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여도 명예, 신뢰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소비하지 않아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과학과 유대교로부터 추론한 최고의 절약 방법입니다. 아무리 현금 유입이 많아도 소비를 적정 수준으로 절제하지 못한다면 현금 흐름 확보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만의 절약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현금 흐름과 관련하여 많이 하는 실수 세 번째는 현금 흐름 확보를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뛰어난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순자산 기준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들까지도 현금 흐름 확보를 포기하곤 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금융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을 포기하고 성장 주식을 사곤 합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실은 누군가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법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으로는 현금 흐름을 얻지는 못합니다. 성장 주식에 투자했을 때 현금 흐름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해할 것입니다. 성장 주식들은 대부분 발생하는 현금 흐름 대비 주가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2025년 3월 현재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가 119배에 달합니다.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가 119배라는 말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연간 수익률이 순이익 기준으로 1 나누기 119, 즉 0.8%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현재 S&P 500의 평균적인 PER이 약 28배이니 테슬라는 순이익 대비 주가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해서는 당연히 충분한 규모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부동산 투자는 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임대 수익 목적의 여러 부동산들이 있으니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임대 수익률도 충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에 매우 낮습니다. 하나의 예로 리츠의 배당 수익률을 보면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리츠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투자 신탁을 말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리츠의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은 현재 3.79%에 불과합니다. 무위험으로 볼 수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현재 4.2%인 것을 감안하면 3.79%는 매우 낮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참고로 한국 서울의 상가 수익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2025년 3월 현재 2.75%인 것을 감안하면 위험자산인 상가가 수익률이 1%가 되지 않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바로 부동산은 투자자산으로서의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오직 투자 목적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무위험인 기준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성장이 확실시되는 한국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임대 수익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이라면 낮은 임대 수익률의 자산도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공실 리스크가 매우 커지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임대 수익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부동산 가격 대비 임대 수익이 낮은 부동산을 살 투자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임대 수익률은 상승해 다른 투자 자산들과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비슷해지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는 것은 부동산 수요가 투자 수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은 투자 자산 외에 필수제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상 반드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사업을 하는 이상 반드시 사업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치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어디서 영업을 하느냐,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매우 낮은 임대 수익률을 보여도 그 건물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리스크 대비 충분한 임대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은 임대 수익보다는 매각 차익 때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 주식을 산 사람이나
부동산을 산 사람이나 투자 금액 대비 충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유리한 상황이 왔을 때 순자산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현금 흐름을 포기하고 성장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선택을 모두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언하고 싶은 사람들은 부유해지기를 원하면서 현금 흐름 확보 방법은 평생 포기한 채 순자산 상승 기회만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느 시점에 높은 순자산을 보유할 수는 있어도 평생을 부유하게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금 흐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당이나 이자 등을 수취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소비를 절약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 확보의 중요성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요성은 모르고 현금 흐름 확보를 포기하면 순자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현금 흐름 확보를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현금 흐름 확보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살펴보았으니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은 부유함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유함을 지속적으로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이 없으면 대체로 사람들은 소비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도 없고 순자산도 없다면 당연히 소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이 없고 순자산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체로 잘 소비하지 못합니다. 순자산을 매각하고 현금을 확보하면 충분히 소비할 수 있지만 대체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의 유형 때문에 유동성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크고 시장 참여자도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면 불리한 상황일 때 자산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처럼 소비는 매 순간 발생하는데 현금 확보는 불규칙하고 불확실하다 보니 소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현금 유입이 빨간색 그래프와 같이 일정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소비하고 삽니다. 또 보유한 순자산을 매각하며 소비하면 도태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순자산을 줄여가며 소비하기보다는 소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순자산이 감소해가면 도태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없고 순자산만 큰 사람들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우 검소하게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 자산 중 현금 흐름 확보가 어려운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소비 성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평균적인 부동산 비중은 40%에서 50%입니다. 반면 자유시장과 금융시장이 비교적 발전하지 못한 중국, 인도,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0%에서 80%에 달합니다. 이런 국가들은 가계 소득 대비 소비의 성향이 매우 낮습니다. 60%에서 70% 수준입니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은 소비 성향이 90%가 넘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충분히 확보하면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어 불안한 사람들은 돈을 벌더라도 저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 대비 적은 소비를 하고 있으니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부유해지는데 좋은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노인 빈곤율 통계를 보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호주나 한국같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빈곤한 노후 생활을 보낼 확률도 높습니다.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대체로는 벌어도 마음 편하게 소비는 하지는 못하고 남는 돈으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알지 못해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통계를 보더라도 현금 흐름 없이 순자산만을 확보한 사람들이 대체로 소비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부유함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현금 흐름 확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레버리지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부의 확대와 유지에 레버리지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문장이 바로 공감이 안 된다면 이전 영상을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현금 흐름이 필수적입니다. 레버리지의 대표적인 구조들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업은 비효율적인 곳에 배치되어 있던 자본과 노동력을 융합하여 효율적인 곳에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당연히 자본과 노동력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차기 자본이든 타인 자본이든 자본을 조달할 때는 정기적인 자본 비용이 필요하고 노동력을 고용할 때는 정기적인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자본 비용과 임금을 감당할 현금 흐름이 없다면 사업이라는 레버리지 구조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출을 하여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자금의 일부를 대출을 통해 마련하면 정기적인 원금 상환액과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원금 상환액과 이자 비용을 감당할 현금 흐름이 없으면 대출을 활용해 투자하는 레버리지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든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든 어떤 레버리지 구조를 선택하든지 안정적으로 레버리지 구조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금 흐름이 필수입니다. 레버리지가 부의 필수적이라는 사실, 복잡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구조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셨다면 현금 흐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역시 자연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 확보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큰 실수입니다. 자신만의 현금 흐름 확보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여러분이 부유해질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에 투자하다가 운이 좋아 순자산이 매우 커지더라도 부유한 상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검소한 게 아니라 강제로 검소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금 흐름에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3가지를 검토해보면서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부유해지기 위해 현금 흐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확보 수단은 반드시 과세가 적게 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보한 현금 흐름을 최대한 소비 외의 다른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소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소비 절제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피놉티오는 많은 직장인 분들의 1번, 3번 과제를 도울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퀀트 커버드 콜 투자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수익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매우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대로만 투자하면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 없이 하루 30분만 사용해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 확보를 포기하지 않게 도울 수 있습니다. 피놉티오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커리큘럼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피놉티오의 학습 컨텐츠들을 차례로 학습하다 보면 자연히 퀀트 커버드 콜 전략을 비롯한 여러 금융 지혜들을 키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피놉티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